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황태순의 폴리토크,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차재원 전, 본인 소개 나중에 좀 본인이 하실 거고, 예, 우리 차재원 실장, 차재원 칼럼니스트입니다. 인사 한번 드리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차재원입니다. 들으신 바대로 저는 지난 4.11 총선 때 안철수식 새로운 대한정치를 기치로 해서 부산진구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무소속이라는 표현보다는 여러분의 유소속이라는 표현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자 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이 거대 정당의 벽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깨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안철수 현상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이 기대들이 꺼지지 않고 이어지는 조그마한 동력을 제공했다고 스스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 차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 13일로 기억합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철수 재단의 사실상 활동을 갖다 금지했어요.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안철수 재단 이름으로서 무슨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이른바 선거법상 112조에 의한 기부행위의 규정을 받게 되고 그건 안 된다. 또 그렇다면 안철수 재단이 본격적 활동을 하려면은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안철수 이름을 바꾸든지 안철수 씨가 혹시라도 주는 것을 받는 사람이 기부 받는 사람이 이 기부를 받고도 안철수를 생각하지 않는, 안철수를 떠올리지 않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방식으로 줘라. 이렇게 얘기돼갖고, 지금 보면은 안철수 교수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 새누리당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고. 또 안철수 교수와 함께, 이번에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갖다가 추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야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 확대 해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 봐야 될까요? 저는 먼저 현행선거법이 상당히 좀 해석에 따라서는 상당히 정치적 편파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을 내고 있는 데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지금 대선 주자로서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대선 주자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라고 합니다만은 만약에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직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대선 주자로서의 정식 선언을 하고 끼고 있는 예를 들면 박근혜 지금 한나라당 의원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 전 대표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그분의 영향력 하에 있는 정수장악 재난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힘들수록 논란을 낳는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아마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10시 반께 아마 안철수 재단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도 지금 이번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 공식적인 활동을 선관위 근거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래도 그 근거를 따르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데요. 역설적으로 보자면 안철수 교수, 안철수 원장이 지난주 7월 19일 날 안철수의 생각 책 출간하고 또 7월 23일 날 언론사, 방송사에서 연예 프로그램 출연하고 그러면서 세인의 이제 주목을 받다가 7월 30일 경이죠. 그 당시에 보니까 아무래도 새누리당에서 조금 보면 입김이 들어간 것 같긴 합니다만 이야기가 보면은 최태원 회장하고 보면 보이소사이어티 탄원 소리가 떴었다. 다음에 또 보면은
뭐 V소사이어티라는 책을 2세, 3세들과 어울려서 뭐 보면은 무슨 뭐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조금 주춤하던 이런 즈음에 어떻게 보면은 중앙선관위의 그와 같은 권고 물론 야당이나 우리 차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보면은 좀 편파적인 확대 해석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림으로써 안철수 교수가 국민들에게 뭐 어느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차 시장 말씀하신 대로 뭐 좋다 뭐 연말까지는 우리 안철수 재단은 뭐 활동하지 않겠다. 뭐 어차피 안철수 교수가 안철수 재단을 갖고 뭐 정치 활동을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재단은 뭐 순수하니까 안 하겠다 하면은 오히려 안철수 교수가 오히려 분명히 대선에 나오는 거라는 분명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도 있는 뭐 그런 또 긍정적 효과도 있지 않겠나. 그건 안철수 원장 측에서 워낙 당초 원치 않았던 거지만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겠죠. 있을 겁니다만은 저는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항상 보면 일종의 이래 정치적인 계산을 복선을 깔고 행위를 본인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기 행동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들이 이번 이 승관이 이 제재에 맨 처음에 이걸 제기한 측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정치적인 모든 행위를 할 때는 항상 정치적 복선과 계산을 깔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안철수라는 사람도 재단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대선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 근데 저는 왜 아주 선의를 갖고 하는 순수한 목적을 갖고 하는 것 같고 순수성을 왜 안 믿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혹시 말을 잘하면서 여쭤보면 안철수 교수하고는 뭐 제가 알기에는 우리 차 시장은 안철수 교수보다는 안철수 교수의 아버님 원장님하고 상당히 깊은 대화가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부드럽게 가시죠. 그럼 연초에도 보면 벌써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차 시장님 같은 경우는 부산진 을에서 이제 준비를 해오셨고 뭐 그런 와중에서 처음부터 무소속을 하시겠다. 뭐 그런 분위기에서 언제부터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까? 저는 안철수 교수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백신 기부하고 그런 때부터 저런 사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 헌신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러한 리더십이 그런 자질을 갖춘 분이 국가의 리더가 된다면 상당히 국민들과 이 국가 지도자 간의 이 간격을 상당히 좁히고 그래서 이 통치자가 된다면 그런 분들이 그런 상당한 이 지도력에 상당한 이 파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안철수 원장이 우리 사회에 공헌을 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할 때부터, 저런 분들이 우리 정치권에 들어왔어요.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제가 국회 출입기자를 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이면을 너무 적나라하게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도 출입하셨어요. 청와대 출입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4.1 총선 때 출마했을 때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도의 가치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의 가치란 뭉뚱그려다 보니까 중도의 가치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는 안철수 원장님 말씀하시는 이 탈진령의 논리 저는 그게 상당히 공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념과 그리고 이념에 어떤 발목을 잡히면 안 된다. 그렇죠. 오직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만 이래 앞을 보고 나가는 그런 리더, 그런 중심으로 뭉치는 정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왜 불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벌써 지금 5번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만, 5년마다 지금 우리가 계속되는 패턴은 끊임없는 보복과, 또 다른 앞에 5년을 완전히 부정하는. 항상 전속. 부정하고 다시 또 부정하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악순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제는. 그렇지 않고는 87년 체제를 극복하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뭐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하자 이런 차원을 다 떠나서 정치 문화 자체가 이제는 그런 진영의 논리를 탈피해서 어떻게 좀 더 나가면 정오의 정치를 끝장을 낼 수 있는 네. 그러한 리더. 예. 조금 이야기가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차 시장이 부산 분이라 증오의 정치입니다. 정오의 정치가 아니라 12시 하는 정오의 정치가 아니라 증오. 이제 보면 분노와 그 증오의 정치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제 생각에는 안철수 원장이 상당히 왜냐하면 기존의 그 정치 패러다임이나 네. 그 정치 문화, 정치 행태에 하고는 전혀 있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렇죠.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던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안영모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안영모 원장님께서 안철수 아버님 부친이십니다만은 그분이 부산 진구 범천동 제가 출마했던 그 지역구에 오랫동안 40년 넘게 병원을 직접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저 선거 끝나고 나서 여러 언론들이 주목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은 제 보고는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 어른께서 연세가 1930년생이시니까 우리 나이로 83세. 예. 그렇지만 제가 뵀을 때는 아직도 한 10년 정도는 더 진료하실 수 아주 정정하신 건강력을 갖고 계셨지만, 그래서 한 연말까지는 병원을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언론에 여러 가지 노출되고 막 과도한 관심이 왔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서둘러 문을 닫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철수 원장님 아버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아버님 이런 표현,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큰애. 세 남매. 경상도 우리 큰아. 우리 큰아는, 상당히 아주 올곧은 삶을 살아왔다. 네. 그러니까 당신의 자식이지만, 상당한 나름대로 이런, 대견함.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안철수 원장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당신께서도 모르신답니다. 모르시지만, 그러나, 우리 아들이 항상 하는 일은 항상 옳았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흔히 관포지교할 때 관중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관중이 죽을 무렵 되니까 당시 제나라 환공이 와서 다음 재상을 누구로 삼아야 되느냐 할 때 관중이 하는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신하를 알기에는 임금을 따라갈 자가 없고 자식을 알기에는 애비를 따라갈 자가 없다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안영모 원장께서 안영모 원장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자기 아들이 올곧은 삶을 살아왔고 우리 아들이 하는 일은 그릇된 것이 없었다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과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엔 안 원장도 막상 오늘 4월 얘기입니다만 총선 전에 우리 아들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우리 큰아도 얘기했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여태까지 안 원장도 어떻게 보면 본인도 늘 이야기하기를 이번 7월 19일 안철수 생각 내면서도 얘기했죠. 보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했는데 4.11 총선에서 야당이 패배하는 바람에 내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나의 생각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나를 원한다면은 내가 보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직도 보면 어떻게 보면 본인도 확실한 맞습니다.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안철수 원장을 그러니까 아버님 빼고 또 아시는 분들 몇 분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밝히기 곤란하죠? 아시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쉽게 말하면 많은 정치인들이 하는 이중 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이래 행동을 하는데 속마음은 따로두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겉과 표리가 일치하는. 일치하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아직 결정 안 했으면 결정이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에게 정치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짜 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안철수 생각을 펴낸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저는 대권에 출마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그건 본인도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제가 현실 정치에 약간 발을 담갔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세간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얘기인데 하나는 안철수 원장이 뭐 원래는 처음에 이제 의사로 출발했지만 주로 기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을 하다 보니까 그 기업가들의 기본적 속성이 이른바 리스크 매니지먼트랍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리스크 테이킹. 위기가 있으면은 아까 우리 차 시장님 얘기한 대로 죽든 살든 한번 해보자. 넘고 망하면 그때 가서 또 어떡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망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속성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를 최소화하면서 뭐 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원장을 바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저는 좀 안철수 원장이 그런 좀 뭡니까 이래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의대를 가면 의대를 나와서 의사를 하고 그런 이런 딱 정해진 길을 가지 않고 그리 계속적으로 전환 다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전혀 리스크 테이킹을 했다고 보는 거죠. 리스크 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국가를 관리하는 부분을 리스크 테이킹 식으로 몰아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언행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킵니까? 대통령이 된 다음 이야기인 거예요. 다음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고 싶은 얘기는 답답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또 안녕 원장님의 그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 큰애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 큰애는 이 상당히 이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래서 상당히 온순하지만 한 번 결정을 하면 끝까지 한다. 경성도 말 뿔뚝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할 때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만 리스크를 진짜 한번 딱 내가 맡아서 하겠다 생각하면 진짜 일진 불태의 정신으로 밀고 나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아마 기존의 정치인들이 자꾸 응연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 얼마나 많은 고뇌한 그건 좋은 거지만 나쁘게 이야기해갖고는 사람들이 근무수술을 부립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란 그런 기존 정치인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지난 9월 2일 안철수 원장이 처음 이제 우리 세인의 물론 그 전부터 세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정치인 즉 대권과 관련해서 이제 세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는 지난해 9월달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서울시장 보선. 이제 그때 먼저 보면 5%도 안 되는 박원순 당시 변호사한테 50% 넘는 지지율을 덜렁 양보해주고 그러면서 또 10월 26일 날 박원순 후보가 실제 보면 나경원 후보가 또 나경원 후보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표가 당시 전 대표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나섰거든요. 맞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안철수 원장이 양보한 박원순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은 박근혜 전 대표와 새누리당이 전폭적으로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전폭적으로 밀고 있던 나경원이 이길 것이냐. 이제 시야부터 결국 보면 상당한 표차, 한 8% 이상 표차를 보면 박원순 변호사가 이겼고 그 이후로 안철수 원장은 이제 부동의 대통령 주자로서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답답해요. 뭐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줄 듯 말 듯. 이런 식의 어떤 밝힐 듯 말 듯. 이런 식의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꾸만 보면 올 초 2월 달에도 이제 안철수 재단이 출범할 그 무렵에 당시 이제 박영숙 이사장 모시고 이제 2월 6일인가 제가 기억합니다. 2월 6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 2월 6일 그때 이제 그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설명이 하고 있는데요. 그 무렵 즈음에 갖고 나철수라고 나왔습니다. 나의 꿈, 철수의 꿈, 우리들의 꿈, 우리 모두의 꿈. 그래서 나와서 보면은 이건 뭐 안철수 교수를 지원하는 지원하는 외곽 단체다. 뭐 안철수 원장하고 별다른 조금 전에 뜨네요. 여기 보니 안철수 재단명 유지하기로 결정이 됐군요. 재단명을 유지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러면 활동을 좀 유보하되 안철수라는 이름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 정체성 갖고 가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죠. 갖고 가는 얘기고. 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빌 게이츠 재단도
설립자의 그 이름을 쓰는 것이, 그러니까 보편화되는 현상이 아닌가요, 그죠? 예. 제 대표적인 포드 재단, 록펠러 재단, 카네기 재단, 그 도너 이름, 그러니까 기증자 이름을, 기부자 이름을 그대로 다. 그건 뭐 미국뿐 아니라 그렇죠.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알던 대로 그렇게 아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사업 계획에 따라 업무는 진행을 하고 이제 보면 이거죠. 지금 보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좀 정확한 뉴스 나중에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안철수 재단의 정체성, 즉 이름을 바꿈으로써 정체성을 혼돈해 주지는 않고 다만 안철수 재단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준비하는 과정은 선거운동하고 무관하거든요. 기부행위만 하지 말라는 거니까 기부행위만 12월 말로 내년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어저께 그저께 박영수 이사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보면은 4개월 동안 시간을 갖고 좀 더 그 내실을 다지면서 준비를 하자. 그리고 기부행위 자체는 대선 끝나고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보면은 이런 얘기 하더군요. 그래서 안철수는 참 운이 좋다. 운이 좋다. 보면 지금 나철수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나철수 얘기 좀 이따 드리기로 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면은 보면 용장후에 덕장 있고 영장후에 우리 전쟁 때 지장 있고 지장 후에 덕장 있고 덕장 후에 복장이 있답니다. 아무리 덕이 많고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장군이라 할지라도 복 많아서 싸울 때마다 이기는 사람한테는 못 당한대요. 근데 저는 그 부분,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근데 사람의 운이나 이 복이라는 거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거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그 복이나 오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고스톱 칠 때 운칠기삼이라고 운칠기삼. 저는 운칠복삼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 그 기술은 자기가 준비를 해갖고 있어야 돼요. 준비 없는 사람한테는 운이 따라도 복이 와도 못 받아냅니다. 운칠복삼이죠. 그래서 운칠복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한 30년 동안 나름대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이 입신의 출세와 연가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부분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개인적인 능력들을 취득했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지금 시대적 그 사정과 시대적 요구와 결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시대적 효과를 가져오면서 급부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 많은 갑부가 돈을 3천억, 4천억 냈다고 해서 국민들이 박수치는 그런 차원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차 시장의 말씀은 안철수 교수, 안철수 원장이 처음에 이제 백신 구조를 하고 이러고 저러고 나누고 할 때 그때 본인이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지 몰랐겠죠? 당연히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했겠죠. 그런 얘기. 아까 모두에 말씀하실 때 성한용 칼럼 말씀하셨는데, 그때 올 말쯤에 아마 그분이 썼는데, 그 칼럼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지나치게 역사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근데 저는 리더라면 역사의식과 시대 소명의식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과하다면, 그것이 너무 지나친 명분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러한 나름대로 내가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주어진 여러 가지 혜택들을, 예를 들면 안철수 원장도 국립대학인 서울대학을 나왔지 않습니까? 좀 더 다른 사립대학에 비해서 적은 공납금으로 공부를 하고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부여를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 사회에서 돌려줘야 되겠다. 내가 갖고 있는 성취한 것들을 돌려주겠다는 생각들이 이 역사적인 의식, 시대적 소명의식하고 결합되면 그것은 더 좋은 쪽으로 성화되고 발전되는 것이지 그것이 항상 다른 정치인들이 하듯이 저것이 뭔가 꼼수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보는 거는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이런 거죠. 사람들의 이제 의식이 뭐냐니까. 이른바 우리 사회 멘토, 사회를 젊은이를 힐링하는 그런 멘토로서의 안철수의 순수성에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정치는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모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순진 깨끗한 안철수 교수도 실제 정치에 몸을 담게 되다 보면 또 그러한 모습, 과거에 그런 모습을 갖다가 뒤따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걱정하는 것 같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 안철수 교수 운이 좋다는 것은 안철수 교수가 만약에 중앙선관위가 이러한 결정을 안 내렸다면은 상당히 보면 참 언제 보면 7월 19일 후에 보다 좀 구체적으로 대선 출마한다는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9월달. 그래서 운이 많다. 네, 운이 좋다는 거. 자연스럽게 도와준다는 자연스럽게. 선관 보면은 한참 최태원 그 검증 사건 났을 때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문제 때문에 사실 검증이 차당을 중단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가운데 또 이번에 이런 중앙선관위의 결정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안철수 교수는 우리 이런 거 있죠. 뭐 자기 뭐 손 안 쓰고 코 푼다. 손 안 쓰고 코 푼 적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본인은 뭐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 한다 안 한다 얘기한 적이 없는데 중앙선관위에서 네가 그 기부하면은 대선에 나올 거지. 나올 거면 그 기부하지 마. 얘기했는데 근데 그것도 이게 자연스럽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 정치인,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 이번에 그 선관위 문제도 따지고 보면 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선관위에 지지를 함으로써 그것이 촉발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인들, 정치권들에서 하는 기존의 패러다임대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술수 책략들은 항상 이제는 안철수 원장을 원하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로 계속 기착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니까 안철수 원장은 점점 더 전복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와준다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심 최고가 심재철 최고죠. 심재철 최고. 심재철 최고가 보면은 나름대로 한 건 한다고 엮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안철수 교수는 손 안 쓰고 코 풀고 보면은 오히려 보면은 안철수 재단에 대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좀 뭐 안철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최태원이랑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런 얘기보다 맞다 안철수 재단이라는 게 있었지 않은 그런 식의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보면 있죠. 행운의 여신은 때로는 추악한 모습으로 으르렁거리며 달려온다. 뭐 얘기했는데 이제 아까 처음에 나철수 얘기가 나갔습니다만 나는 나의 꿈, 철수의 꿈,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 얘기했다 닷새만에 접었어요. 접었는데 또 요즘 보니까 내일이죠. 8월 17일 날 보니까 그때 나철수 공동대표 하셨던 이장희 교수. 이장희 교수가 주도가 돼서 보니까 이름이 좀 복잡하다. 그냥 무슨 비전 2050. 비전 2050. 뭐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뭐 해갖고 내일 또 무슨 지지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건,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기 유명 아이돌 그룹이 탄생을 하면, 걔네들이 시장에서, 예능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 상당한 성과를 내면, 팬클럽이 자연스럽게 조직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안철수 현상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사실은 안철수 현상이 대착이 됐건 주자들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반열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 밑바탕을 깔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안철수 원장이 아직까지 대통령 도전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그런 의식들이 깔려 있는 겁니까? 그런 의식들이 자연스럽게 수면하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면 하나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아까 나철수 꿈, 또 철수 산악회, 수많은 이 자생적 단체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 정치권에서는 그거 안철수 원장 쪽에서 다 뒷부분 작업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힌트를 했다고 해서 안철수 원장의 지지 세들도 그럴 것이다. 추측하는 거는 진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지금 이번에 잠깐 얘기를 좀 새누리당 쪽 잠깐 갖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보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공천 헌금 보면은 현영이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포럼 부산 비전 부산에서 활동 잘 아시겠습니다만 포럼 부산 비전에 공동 대표를 맡았고 모두 한 5년 이상 맡아갖고 활동해 왔다. 그 당시, 예를 들어 2007년, 2008년 그때부터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장 대선이 있고, 총선 지나서니까, 당장 이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당시 현영희 의원이나 그런 사람들은 장기적 목표, 즉, 박근혜 당시 전 대표를 갖다 좋아하는 팬클럽으로서 언젠가는 박근혜 시대를 갖다 함께 열어가겠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 꿈과 비전을 갖고 그런 모임에 참여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조직이라는 게 사실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보면 밥도 먹게 되고 또 하다 보면 또 뭐 급하면 또 급전도 빌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돈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 예전에 뭐 사조직에 제 이제 교실을 갖다 1987년 뭐 물론 민주산학회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어떻게 보면 나중에 뭐 정권에까지 개입됐던 사조직으로는 87년 노태우 후보를 지지했던 월계수를 치는데 보면은 뭐 자기들은 열심히 자기 돈 내서 했다고 주장하지만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끼리 하고 뭐 또 돈을 주고받고 잡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교수 측에서는 보니까 좀 유민영 전 춘추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우리 형은 일체 무관하다.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런 식으로 전국의 우후죽순적으로 나오는 그런 다양한 팬클럽들이 보면은 거기서 약간 추문이 생긴다면 안철수 교수한테는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의 정치인들과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접근하고 있는 안철수가 여전히 그러면 옛날 민주산학회나 월계수나 또 옛날 김현철의 뭐 이제 나사본이나 이런 식과 다를 바가 뭐 있냐는 그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일단 안철수 교수가 그러니까 아까 지금 예를 드신 부분들은 어떻게, 맨 처음에 자발적으로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노사모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자발적으로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계실 동안 노사모하고 끈끈한 관계를 계속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물론 이제 노사모 쪽에서 또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핀가르기 정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는 수많은 자발적 조직들 중에 불쌍한 의도를 갖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분들은, 그 조직을 만든 사람들 중에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절대 다수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순수한 취지에 공감해서, 안철수라는 사람에 공감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자정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설사, 또, 그런 부분들이, 통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안철수 원장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옛날에 민주산학회나 월계수의 사람들이 낙하산식으로 공기업 요직을 차지하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나눠먹기 하는 식의 그런 식의 행태는 안 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조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철수 교수가 이제 한 121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인기 투표가 아니라 한 국민들로부터 5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국가 운영을 위임받는 그런 집단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도, 통일부 장관도, 외교부 장관도, 환경부 장관 동시에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각 기능에 섀도우 캐비넷 같은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사실 안철수 교수에게는 너무 세력이 없지 않느냐. 즉, 독불 장군 미래 없는 거 옛날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만 독불 장군 미래 없다. 즉, 한 산업으로서는 좀 뛰어난 인물이지만 안철수가 또 그분이 지향하는 생각과 그분으로 상징되는 시대적 흐름은 정말 우리가 가슴이 먹먹하지만은 과연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를 5년 동안 60개월 동안 국가를 갖다가 어떻게 경영한 우선 통치란 표현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부시대적 경영이죠.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함께 할 수 있는 동업자들과 그런 세력과 또 구체적으로 비전을 이번에 7월 19일에 나왔던 안철수의 생각에서 일부 봤습니다만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4개월 사이에 안철수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그 정치 세력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 부분 제가 안철수 원장하고 논의한 적도 없고 그분이 구체적인 생각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만 추측만 할 뿐인데 저는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안철수 원장하고 같이 하려는 측은 주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진보진영이지 않습니까? 안철수 원장이 어제 노영민 의원은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거는 그분들의 희망사항일 것이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안철수 원장이 정치적인 세력을 만든다고 한다면 저는 안철수 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에 공감하는 그런 재정파들을 다 끌어모으는 하나의 그 구실적 역할을 하게 되면 그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에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하고 네네. 김은태 그 교수하고 했던 그 시민 소장 예. 시민연합정부 네. 저는 그 모델도 상당히 괜찮은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원장이 중심이 되고 지금 이제 안철수 원장이 표방하고 있는 정의, 평화, 복지 이 세 개의 키워드에 공감하는 세력들을 다 주로 이제 이 시민사회 그런 가치를 꼭 줄곧 추구해왔던 그런 시민사회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나름대로 정치권에서는 이 민주당을 비롯한 이 진보진영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그리고 또 약간 또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 하나의 중심이 된다면. 그리고 안철수 교수가 늘 주장했던 것이 자기는 진영 논리에 빠져. 그렇죠. 그 탈진영, 그게 탈진영 할 수 있는 거죠.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제3의 길을 굳이 이념적 스펙트럼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정의, 평화, 복지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다 모아서 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김에, 노영민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노영민 의원이 그 얘기했죠. 어차피 안철수 교수 우리 민주당이 들어올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세요? 진짜, 안철수 교수가 민주당에 들어가면 오히려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왜? 저는, 작년에 안철수 교수가 주장했던 게 뭐냐니까, 반 한나라당, 비민주당이었습니다. 즉, 그런 부분에서 이른바 기성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지쳐있고, 실망하고 있고, 기성 정당의 그런, 퇴행적 그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혐오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에 바로 혜성과 같이 나타났던 것이 안철수 현상이라고 봐요. 즉, 탈진영, 탈이념, 진영으로부터 떠나고 이념으로부터 떠나고 구체적으로는 한나라당에 반대하되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 제3의 길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 나오는 거 보면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러브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랑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가정하여 민주당에서 9월 16일, 9월 23일에 후보가 나왔는데 추석 민심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보면 아주 안철수 교수가 뚝 떨어지는 그래서 결국 이 야권 진영에서 이래갖고 우리가 새누리당에 박안부에 못 이기지 않느냐. 그렇다면 안철수 교수를 갖다 모셔와라. 영입해라. 우리가 이제 도와드리겠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성기 딜레마인데 안철수 교수 입장에서는 함께할 동지는 생기는 거예요. 동학자는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민주당 세력들도 보면 지난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국가를 운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국가 운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테크노크라트들이 형성하는 건데 또 한 측면에서는 바로 안철수 교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안철수 교수가 물론 조사해보면 안철수 교수 지지층의 60-70%는 민주당하고 겹친다고 해요. 그리고 한 10%가 새누리당이랑 겹치고 한 30%가 이도 아니도 무당파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혹시 너무 실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원장이 안철수 원장이라는 그 자체가 한국 정당 정치의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하나의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정당의 이 틀에 갇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철수 원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지금 선출한 후보가 충분히 자생적인 능력이 있다면, 안철수 교수, 나중에 민주당의 흡인력으로 끌어당기면 되는 거지. 만약에 그것이니까, 안철수 교수하고 러브콜을 보내고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의 스스로의 자신력이 떨어질 경우는 그럼 차선책으로 가면 새누리당 정권을 탄생한 걸까 그냥 그거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같이 손을 잡게 되겠죠. 그건 자연스럽게 될 거기 때문에 안철수 교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고민할 필요는 저는 없다. 안철수 교수가 국민들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갖고 만약 대권선언 하고 난 뒤에 그 지지를 그대로 갖고 갈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내 뜻에 공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나는 모아서 하겠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민주당도 완 오브 댐으로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된다. 저는 그렇게 낙관합니다. 그렇군요. 차시장님, 근데
안철수 교수가 언제쯤 그 구체적으로, 뭐, 지난번에도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 건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언제쯤 제가 뭐 대선 출마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을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무도 몰라요. 안철수 교수만 알아요. 안철수 교수는 아마 모를걸요. 본인도 모르고. 네, 본인도, 그분 제가 책이나 이런 거, 또 아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결정까지는 상당하게 자고면도 많아요. 깊게 숙고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래도 앞으로 밀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지금 다 점검하고 있겠죠. 그러나 늦어도 제 생각에는 10월 초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리적으로. 추석을 지나고. 추석 전후. 추석이 요번에 보니까 9월 20 며칠부터 해서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샌드위치가 있어요. 10월 3일 개천절까지 쉬더라고요. 그래서 5박 6일을 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 하여튼 추석 전후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 경선이라는 부분에 본인이 지금 민주당 경선 전에 선언을 할 경우 민주당 경선에 어쨌든 5세력인데 그게 소위 말하는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러한 결과를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 생각에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힐링 캠프 나왔던 거 있잖아요. 힐링 캠프 7월 23일인데 그 7월 23일이 그 당시 민주당에서 컷오프 경선 스타트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주 죽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오해를 받았다면 그때 고춧가루를 뿌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았다면 이제 본인의 공개 선언은 상당히 그러니까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서 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이야기 났더라고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정치인 안철수가 아니라 안철수 같은 정치인을 원하는 거다. 정말 좋은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이 그러면 이제 정치인 안철수 그러니까 선언한다는 이야기는 정치인 안철수가 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가면 안철수 같은 정치인을 원하는 건 국민들의 기대치를 모두 다 만족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상당히 더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안철수 원장께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철수 교수는 IT에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볼 겁니다. 김병준 실장이라고,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실장이었는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참 99%의 대통령은 없다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 제목, 타이틀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여러 층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분석하셨듯이, 새누리당 쪽에 계신 분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무당파들도 있고, 진보 진영에도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기대치를 다 충족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어차피 대통령 선거라는 건 일종의 게임인데, 게임에서 51%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내면, 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너무 신중한 판단하느라, 이 시간을 보내시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조금, 그러니까, 99%의 대통령은, 나중에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99%의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지금은 이제, 도전의 입장에서는 99%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고려해서, 적정하게 선을 그어서, 본인의 운신의 폭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보고 얘기하시죠. 안철수 교수가 원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총선 때 한번 외쳤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안철수 나와라는 그 뒤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안철수 나와라, 새정치 나와라. 저는 안철수 원장께서, 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오면,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자체가, 정치 문화, 모든 것들이 저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 87년 이후로, 그래도 정당에 기반한 후보들이 계속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물론 제3의 후보도 정주영 후보, 이인재, 수많은 몇몇 제3의 후보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실패한 이유는 기존의 정당 체제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철수 원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민연합 정부 형태로 만약에 이 대권에서 당선만 된다면 저는 소위 말해서 새로운 정치 개혁의
문구가 시작이 된다. 그것은 결국은 안철수가 보면 새 정치가 나온다는 제가 그 선거 때 했던 캐치프레이즈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아까 87년 얘기하시는데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87년 체제, 87 체제가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그래갖고 이 87년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여태까지 5번 뽑히고 이거 6번째 뽑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87 체제가 25년 지나오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도 했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한계에 도달했고 그 87 체제의 정당, 이런 정치 시스템, 대통령 운영 시스템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제왕적 대통령제도, 삼김 중심의 대왕, 그런 시스템이 여태까지 왔는데, 그런데 젖어있던, 뭐,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사실 25년이라면 긴 세월입니다. 25년 긴 세월 동안 거기에 젖어있던 유권자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새로운 충격, 새로운 변화에 사실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아까 우리 차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새로운 그런 새 정치, 새로운 정치 문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개, 물론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87년 체제, 이른바 4반세기를 맞아서 하나의 획을 긋는 시점에서 또 묘하게도 안철수라는 사람은 본인이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시대적 흐름이 불러낸 사람이기 때문에, 불러낸 사람이거든요. 불러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안철수로 대변되는 안철수 현상, 즉 87 체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극복과 새로운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이 과연 이번에 안철수 교수로 하여금 어떤 결실을 맺을지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도 안철수 원장이 제 생각에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이유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아까 제가 시민연합정부 형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아까, 지금 이제 87년 제왕적 대통령제가 결국은 승자 독식의 구조지 않습니까? 승자 독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보복.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일단, 저는 시민연합정부 형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안철수 원장이 대통령이 되면, 결국은 권력을 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눠먹기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러나, 분권 형태로 저는 가야 대한민국이 저는 이 유기적인 그 관계 속에서, 각 세력들 간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국가적인 현안들을 해결해내면서 갈등들도 상당히 잘 풀 수 있고, 그래서 물론 그건 앞으로는 나중에 개헌이나 이 권력 구조 개편까지 제도적으로는 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5년마다 되풀이되어 왔던 그 정치 보복의 악순환도 고루히 끊고, 그리고 또 제왕적 대통령이 낳는 여러 가지 폐해들, 지금 극단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 입장에서 본다면, 이 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지방자치를 했습니다만은, 지방은 사실 점점, 저는 부산 가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쫄아들고 있어요. 왜? 수도권이 계속 확장되고 팽창하면서 그걸 다 빨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왜 그럼 지방자치가 안 되느냐. 그거는 중앙의 권력들이 아직도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하여튼 보면은 오늘 차재원 실장, 안철수 나와라. 새정치 나와라. 주최했던 우리 차재원 전 후보죠. 전 실장이고. 오늘 보니까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시민연합정부. 이 시민연합정부가 무슨 다른 의미의 시민연합정부가 아니라 기존 우리 87 체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다해가고 있는 87 체제를 갖다가 극복하는 새로운 모색과 새로운 어떤 도전의 한 흐름으로서 안철수 현상을 바라보는 또 그 흐름의 시민연합정부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오늘 우리 차 시장님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아마 안철수 교수가 저도 생각하는 추석을 전후해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오늘 만에 이 프로를 갖다 안철수 원장 반드시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만, 본다면은 아마 안철수 원장도 더 이상 99% 대통령 된다고 너무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빠른 결단을 내려주는 것이 유권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예의이기도 하니까 빠른 결단. 아니 안철수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수용을 보이려고 하면 강물이 뛰어들어야 된다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잡고 싶고 국가를 바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싶으면 뛰어드셔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황태순의 폴리토크 2회 오늘 차재원 실장 모시고 전 실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